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폭풍 전야가 지나고 주말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날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은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사실 딱히 뭐 주식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에 뭐 전쟁 이슈가 뭐 확전이 되는지 어쩐지 아무튼 뭐 전쟁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참 뭐라 그러죠? 불확실성이 많다. 그거는 시장에서 모두 다 알고 있다. 라는 것들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봤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든 시절이네요. 오늘도 감사하네요. 라고 김병목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구름님께서 감사히 잘 봤습니다. 공부 많이 됐습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바토 이상에서 24주 48주 약투 없을 때 ATD 프리가 17분의 8명인데 140 26주 이후 위약 투여할 때 트랩이 낮게 유지된다면 그게 바로 바토2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관해 효과인지 위약 효과인지 혼동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룹2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룹2 그룹2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트랩 반응이 있냐 없다 그러면 이 그룹 1처럼 그대로 너는 600ml 또 투여 트랩 반응이 있냐 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그레이브스병의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밑에 있는 거 이 조건 subjects who are hypothyroid based on suppressed TSH despite ATD treatment. 그러니까 ATD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SH가 계속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ATD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ATD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을 환자 모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ATD로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약물을 바토클리마브를 투여 맞고 조절이 됐다. 그러면 ATD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조절이 됐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약물에 의한 반응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건지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죠. 위약 효과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ATD로 충분한 ATD를 썼음에도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Subject on an ATD for 12 weeks before the screening visit. 그러니까 12주 스크리닝 비짓을 하기 전에 12주 이상을 ATD를 투약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ATD를 12주 이상 투약하고도 하이퍼사이로이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갑상선 항진 환자들 상황이 지금 이 환자 모집군이거든요. 그래서 ATD로 충분히 12주 이상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사이로이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물을 이 그룹 3를 보시면 완전 다 위약군이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ATD를 투여하지 않고 최소한 투여하지 않고 이제 증명을 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확률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죠. 예. ATD로 잘 조절이 안 되는 환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약물 때문에 그런 건지 관해인지 아니면 우연으로 인한 관해인지 이거를 비교하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룹 3와 함께 비교하시면 돼요. 그룹 3. 그룹 3는 일단 처음부터 위약이기 때문에 ATD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약을 넣었기 때문에 호르몬이 다운될 리가 없죠. 그쵸? 지금 ATD를 먹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인데 바토클리마브 가짜 약을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여를 안 하고 가짜 약을 투여했는데 이 ATD를 먹어도 조절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호르몬이 다운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르몬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일부 환자들은 우연치 않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우연으로 인한 다운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다운이 된다면 그러면 약효에 의한 다운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기 그룹 3가 있기 때문에 그룹 3는 여기도 이제 약효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룹 3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독수리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단기 매매로 한우를 몇 억을 수익을 대단하시네요. 몇 억까지 수익을 보시고 나왔지만 이번 임상효과 봤을 때는 IMV 1402가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신라젠의 1,400
기시감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무섭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밑에 댓글에 또 뭐 1402 믿음도 많이 떨어졌다. 1402 임상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아마 실패할 거임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다들 불안하시죠? 지금 분위기가 그때 옛날에 반환이란 얘기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해요. 반환이란 얘기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18만 원인데 5만 원 가면 반도체 얘기 또 안 좋은 얘기 엄청 들릴 거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가능성을 보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야 업황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럴 때 사놓으면, 나중에 업황이 돌면, 언제 돌지 모르겠지만, 또 돌기 시작하면 돈을 또 벌고, 뭐, 이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인해 떨어지면, 뭐, 사이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한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은, 뭐 테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RA도 실패를 할 거다라는 지난번 그 DS투자증권의 연구위원님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RA를 과연 어떻게 임상을 진행하는지를 좀 파헤쳐 봐야죠. 그렇죠? 그걸 좀 파헤쳐 보고 왜 다른 증권사에서는 D2T RA에 대한 기업 가치를 조금 보고 있는데 그 DS투자증권에서는 실패로 했는지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참여님께서는 올해 발표되는 RA는 ACR 20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청원참여님 잠시만요. 그리고 벤자민님께서 1402는 일본과 중국의 라이센스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죠. 회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정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톤은 잊어버리고 1402도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할 수 있죠.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추미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대표,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쵸. 예, 뭐, 대표님이 뭐, 나가신 것도, 글쎄요, 그걸 알고 나가신 건지 모르고 나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이사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봤고 오늘은 D2T RA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말도 많고 탄도 많은 D2T RA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능성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뮤노반트가 뭘 노리고 있는지를 논하는 겁니다. 이게 이뮤노반트가 노리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쵸? 이뮤노반트가 노리는 대로 됐으면 지금 다 성공했어야죠. 그죠? 임상이 쉬운 건 아니니까요. 이뮤노반트가 노리는 대로 다 되진 않을 텐데 일단은 이뮤노반트가 뭘 노리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보시면 임상 개요를 설명을 좀 드리고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도 같이 임상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기업 가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를 좀 드려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로이반트라는 기업은 M&A를 지금 전문적으로 노리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와서 약을 임상을 해서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기업 가치를 높여 놓은 다음에 팔아서 차익을 얻는 그런 회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로이반트의 기본 사업 구조입니다. 근데 뭐 이번에 브레포시티닙이라는 자체 약물 가지고 지금 임상을 성공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지분 50% 이상을 로이반트가 가지고 있고요. 대주주고 뭐 말로는 앞으로도 더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M&A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M&A를 노리는 기업이고 이런 그 펀더멘탈적인 기업 가치적인 기업 철학적인 측면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거를 토대로 보면 이번에 나온 바토클리맙 테드라는 얘가 데이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갑상선 항진 기능이 있는 TED 환자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데이터가 상당히
테드 데이터는 안 좋게 나왔는데 갑상선 항진증을 가진 환자들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개선 정도의 데이터는 지난번 바토가 GD를 임상했을 때의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가 재현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토가 지금 GD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러면 2세대 물질은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아이메로프로바트가 GD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M&A를 일으키고 있는 로이반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GD라는 질환이 상당히 시장성이 좋고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지금 다른 경쟁사들도 막 진입을 하고 있어요. GD라는 병의 기전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명확하고, 테드랑 조금 다른 게 테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안화의 섬유화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 안쪽 뒤쪽에 있는 지방질이 섬유화가 되고 막 하면서 물이 차고 물이 차고 막 하면서 눈 안쪽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렇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미 섬유화되고 있던 부분들은 바토클리맙 고용량을 막 계속 때려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부작용 때문에 저용량으로 스텝다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어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테드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후기 환자들이 모집이 많이 됐었으면, 실제로 모집이 그렇게 많이 됐고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로이반트 CEO가 그때 바토클리맙 테드 실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인가 아무튼 말을 했던 겁니다. 테드 환자들, 뒤늦은 후기의 테드 환자들이 모집이 됐고, 그래서 이미 두꺼워진 눈을 다시 돌려놓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아무튼 효능이 적었다. 이렇게 돼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GD라는 GD 그레이브스병 환자들과 비슷한 갑상선 항진 기능이 있는 환자들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보면 이제 많이 바토클리맙이 GD 임상을 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경쟁사들이 GD를 임상을 하려고 여기저기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기전이 호르몬을 다운시키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호르몬을 다운시키는 거는 테드라는 질환과는 좀 다르게, 테드는 그렇게 이미 두꺼워진 근육을 다시 줄이거나 그런 이미 환자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거를 되돌리는 게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미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눈이 두꺼워져 있는데 그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게 섬유화를 다시 이제 역할을 없애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효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미 이렇게 환자의 몸이 물리적으로 변형된 상황이 생기면 돌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좀 얘기가 달라요. 갑상선 호르몬은 T3, T4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상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상태다. 그렇다 그래서 환자의 몸이 뭐 부작용이 나고 호르몬 때문에 뭐 어떤 부작용이 나고 질환이 생기고 그럼 모르겠지만, 호르몬은 떨어지면 떨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변형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호르몬이라는 그 액체 물질은, 화학적인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은 떨구면 되는 거예요. 테드처럼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환자의 몸이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호르몬을 떨구면 되는 병의 정확한 기전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사들이 막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호르몬 떨구려고. T3, T4 호르몬만 떨구는 기전의 약물도 지금 임상 중인 것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따라잡으려면 멀었지만, 아무튼 이 T3, T4 호르몬만 떨구면 돼요. 그래서 병의 기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임상을 도전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GD의 병의 기전이 명확하고 테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GD를 높게 보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일단 로이반트가 M&A 얘기를 했었잖아요. M&A를 지금 주로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바토클리맙 테드 환자를 통해서 GD에 대한 그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에 대한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감소의 효과를 한 번 더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테드를 통해서 GD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토클리맙을 GD로 했을 때 임상이 한 번 성공했고, 테드 환자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GD 환자를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됐고, 그러면 바토클리맙의 업그레이드 물질인 아이메로프로바트도 GD의 임상 재현율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로이반트는 M&A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 그 대형 제약사에 팔거나 할 때 우리 바토로 임상했을 때 이미 2번이나 재현이 됐어. 아이메로로도 증명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D2T array입니다. 지난번에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위원님이 왜 D2T array를 실패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테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테드라는 질환도 이미 물리적인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거고, 이 D2T array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D2T array라는 말 자체가 difficult to treat, 치료가 어려운 array가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D2T array라는 환자들이 이미 치료가 어려운, 그러니까 난치, 어려운 질환, 치료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미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inadequate response to 2 or 3 but not more than 3 classes of BTS DMARDs.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의 약물, 3개 이상은 안 돼요. 3개 이상은 안 되고 2개 또는 3개의 약물, 3개 초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개는 안 돼요. 2개나 3개의 약물을 썼는데 부적절한 효과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던 사람. 그쵸? 그런 효과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런 환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차, 2차, 뭐 3차까지 치료제를 썼는데 효과가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3차로 효과 치료제가 넘어가는 동안 수년의 세월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쵸? 환자가 수년의 세월이 걸렸을 수 있고, 그러면 환자는 첫 번째 치료제, 두 번째 치료제, 세 번째 치료제 모두 실패를 하면서 수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러면서 관절이 많이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관절에 이미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염증 때문에. 이렇게 염증 때문에 입은 손상, 관절이 다시 복구가 되는 데는, 그렇죠? 다시 복구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 뼈가 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관절에 이 활막 같은 게 뼈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활막이 다 닳아져 가지고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뼈끼리, 여기서 이렇게 머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막 걸을 때마다 이렇게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이 뼈끼리 부딪히는 걸 항체 제거한다고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환자의 상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테드처럼 비슷하죠. 테드처럼 테드 후기 환자들은 이미 눈에 안화 섬유세포가 섬유화가 돼가지고, 안화세포가 섬유화가 돼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환자들을 항체 줄인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집어넣는 데는 이게 뭐 IGF-1R이랑 크로스토크를 이루면서 된 FcRn 항체가 이제 크로스토크를 이루면서 되는 질환이면 가정대로라면 시간이 고용량으로 때려서 시간이 지나면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실패를 했잖아요. 테드가 이미 섬유화가 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되돌려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2T array랑 공통점이에요. 이미 관절이 파괴된 환자들한테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조금 머리를 썼죠. 머리를 썼습니다. 일단은 이 피리어드 1 기간을 보시면 이건 오픈 라벨이잖아요. 그쵸? 오픈 라벨입니다. 이걸 왜 오픈 라벨을 했냐면, 이게 오픈 라벨이 아니고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피리어드 2처럼 이렇게 플라시보가 있는, 위약군이 있는 눈가림 형태로 진행이 이렇게 막 됐다. 진행이 됐으면 이 16주라는 시간 안에 이 위약군과 이 투약군의 반응률 차이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임상이 성공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16주 동안 관절이 망가진 환자가 이 16주 동안 이 ACR20이라는 지표, 환자가 20%만 환자랑 뭐 의사랑, 그러니까 ACR20 지표가 좀 뭐 객관적인 지표들도 있고 주관적인 지표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ACR20이라는 지표는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환자나 의사가 20% 정도 환자가 개선이 됐다 라고 체크를 하는 게 ACR20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하면 또 허송세월이니까. 아무튼 20% 정도 환자들의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ACR20인데,
이 16주 동안 이 환자, 이미 관절이 망가진 환자들을 이 투약군과 위약군의 차이를 벌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테드처럼, 예. 테드 지금 24주 했잖아요. 12주 고용량, 12주 저용량 이렇게 스텝다운해서 24주 동안 여기서 스텝다운 안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용량으로 때렸으면 24주 동안 개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 가정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16주라는 시간 동안은 되게 짧아요. 그러면 이 오픈 라벨로 52주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환자들이 52주 동안 같은 약을 썼는데 약이 안 들어버리면 환자가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면 임상 데이터 결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 모집만 3년 할 수도 있어요. 52주간 투약받는 환자들을 계속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52주간 투약하는 건 쉽지도 않고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들이 대부분 한 3개월? 미국에선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약 한 개를 이제 1차든 2차든 3차든 치료제들을 투약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했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 했다가 3개월 효과 없으면 2차 치료제 넘어가고 2차 치료제 3개월 했는데 효과 없으면 3차 치료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12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2주라는 시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건 임상이잖아요. 12주는 좀 짧아요. 반응률을 얻기가. 고용량을 최대한 많이 때려 넣고 싶은데 12주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절충안으로 생각한 게 아마 16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16주간 오픈 라벨로 진행을 합니다. 왜? 환자들이 반응하는 거를 위약군을 설정했다가는 16주 동안의 증상 개선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관절이 많이 파괴된 환자라서.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임상에 대한 계획이.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70명입니다. 환자 모집 170명 됐어요. 이 170명 환자 중에서 120명 아닙니다. 이 170명 환자 중에서 600ml 투약을 다 해요. 일단 오픈라벨로 다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있는 환자들이랑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랑 생길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환자들은 버려요. 얘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 환자들로만 모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For participants achieving ACR20 response at weeks 14 and 16. 14주차나 16주차. 14주차와 16주차, 엔드니까 14주차와 16주차에 ACR20을 반응한 환자들을 일단 추려요. 그쵸? 그러니까 14주차와 16주차에 ACR20을 반응한 환자들만 추립니다. 반응 안 한 환자는 버려요. 반응한 환자들만 추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환자들은 우리의 약이 잘 드는구나. 잘 드는 환자들만 추립니다. 잘 안 드는 환자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잘 드는 환자들만 추려서 그 다음 이상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 이상 단계가 아니라 피리어드 2단계로 피리어드 2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600ml, 300ml, 플라시보 이렇게 위약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리어드 2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피리어드 1에서 오픈라벨 임상,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를 16주까지 투약을 받았더니 임상에 효과가 있는 사람, ACR20, 그러니까 환자든 의사든 2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응답을 한 사람만 피리어드 2를 넘어간 거예요. 피리어드 2를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눕니다. 1대1대1로 여기 써있죠? 1대1대1로 600ml, 300ml 플라시보로 나눠요. 그러니까 600mg으로 쭉 투여된 사람도 있고 300mg으로 스텝다운 된 사람도 있고 플라시보가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proportion, 비율 of participants who achieve ACR20 response at week 28. 그러니까 마지막 28주차에 ACR20의 응답률이 반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도 반응했고 두 번째에도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 안 한 사람은 이미 버려졌고 피리어드 2를 넘어온 사람들은 ACR20을 만족한 사람들인데 ACR20을 600ml, 300ml 플라시보 넣었을 때 꾸준히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자, 보시면 환자 모집 뭐라 그랬죠? 1차, 2차, 3차 치료제까지 썼는데도 안 드는 환자군이에요.
그러면 환자군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심각하고 염증의 활로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염증의 활로가 복합적으로 염증이 한 1, 2, 3, 4의 이런 활로가 있는데 4가지의 염증이 다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환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 오픈 라벨에서 걸러져요. 얘네는 투약해도 안 되는구나. 그쵸? ACR20을 만족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하면. 염증이 이 ACPA 양성인 환자들만 지금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ACPA 양성인 환자들만 모집해서 하는데 그런 환자들 중에서도 ACPA도 양성이고 염증 활로도 막 3, 4개 뚫려 있어가지고 ACPA만 줄였다고 되는 게 아니면 이 환자들은 여기서 반응을 안 하겠죠. 오픈라벨에서. 그럼 걸러요. 오픈라벨에서 거르고 ACPA 양성인 환자들 중에서 여기서 반응했다는 거는 ACPA가 가장 큰 병의 기전을 차지하고 있고 항체만 줄이면 그래도 환자들이 반응할 여지가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다른 염증 활로가 좀 덜 개척된 환자들, 염증 활로가 하나가 뚫려 있는데 그게 ACPA 때문에 나온 염증이라면 이 환자들은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ACPA의 반응률이 ACPA 양성인 환자들의 반응률이 좋은 환자들만 피리어드 1에서 걸러요.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하고 한데 ACPA 양성인 환자들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데 오픈 라벨에서 반응을 안 하는 환자들은 다른 염증 경로가 뚫려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 이거는 우리 약을 먹어도 피리어드 2로 넘어가도 안 될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반응을 한 환자들은 오케이, 우리 약이 드는 환자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약이 드는 환자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만 가지고 피리어드 2로 넘어가요. 피리어드 2로 넘어가서 고용량을 때려보고 저용량으로 때려보고 플라시보 때려봅니다. 이 플라시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ACPA가 양성인 게 문제인 거라고 판명이 나고 넘어간 환자이기 때문에 ACPA가 다시 활성화되면 이 플라시보는 다시 환자들의 통증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CR20을 만족을 했다 그랬는데 피리어드 2로 넘어왔더니 여기서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가짜약을 투여를 하면 쉽지 않을 거고요. 300ml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일부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저용량으로도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고용량으로만 써야 되는지 이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300ml를 넣어놓은 것 같고요. 만약에 300ml만 넣어도 ACR20을 만족을 했다. 그러면 우리 약은 처음에 고용량을 썼지만 나중에 저용량만 쓰더라도 우리 약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 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ACR20이 탈락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600ml에서 처음에 ACR20을 만족한 환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약을 했을 때 일단 1차 피리어드 1에서 우리 약이 안 드는 사람들은 걸러버리기 때문에 우리 약이 드는 사람들 위주로 임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약이 드는 사람들 위주로 임상을 하는데 똑같은 고용량을 계속 때려놓고 있으니까 우리 약이 잘 들고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600ml는 우리 약이 계속 잘 드는 사람들, 300ml로 간 사람은 우리 약이 잘 들지만 저용량으로 투약해봤을 때도 잘 드나? 한번 해봐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플라시보는 환자가 상태가 심각한 사람인데 가짜약 넣으면 당연히 ACPA 수치가 다시 올라갈 거고 항체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이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서 환자 상태가 심각해져서 ACR20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차이의 유효성을 입증을 하는 이런 임상입니다. 일단 이런 임상이에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쵸?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ACPA도 양성이어야 되고요. 일단 D2T RA 환자여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물도 다 안 들어야 되는 환자인 거고 그 다음에 ACPA도 양성이어야 되고요. 이 CRP 같은 경우도 그 상한선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RP는 염증 수치예요. 염증 수치가 상한선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너무 많은데 이 피리어드 1 때문에 조건이 더 생겨. 우리가 약을 투여했을 때 잘 드는 환자만 피리어드 2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170명 중에 우리 약을 드는 사람이 30명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140명이 안 들어. 30명만 일로 넘어갔어.
그러면 아무리 수치가 좋게 나와도 통계적으로 이게 진짜 약으로 인한 효과야? 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숫자가 너무 적은데? 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120명보다는 170명을 모집했던 게 환자들이 많이 모집되면 모집될수록 이게 1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집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통계적 수치를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20명보다는 170명까지 더 모았는지 참가를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집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모집에서는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게 환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저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많죠. 조건이 많으면 성공할 확률은 높은데 이제 시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2T RA 환자가 75,000명인데 그 중에서 ACPA가 양성이어야 되고 치료제도 CRP도 높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말했던 조건들. 그러면 이제 치료군이 확 좁아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만약 유효성이 입증이 된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임상을 증명해서 유효성 다 증명하고 임상 통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투약할 수 있는 환자가 5,000명도 안 돼. 그러면 이 약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현대차증권 레포트 기억하세요? 현대차증권에서 그 D2T RA가 성공을 하면 M&A의 최상의 지금 딱 그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D2T RA에서. 이 D2T RA를 이뮤노반트는 단독으로 시장에 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얘는 단독으로 나가면 시장성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상을 성공한다고 해도 조건이 너무 많고 일단 제약 조건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만 골라서 타겟을 해서 약을 팔기에는 조금 상업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피리어드 1에서 우리의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니까 오픈 라벨 2에 해봤더니 ACR20이 만족을 했다라는 사람은 그 관절의 손상 정도가 생각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너무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은 아마 우리 약이 안 들을 거예요. ACR20 이 주관적인 수치에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여기서 다 걸러져요. 대부분. 만약에 안 걸러진다고 하더라도 ACR20을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만족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관절이 너무 심각하게 손상돼서 그러니까 테드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관절을. 우리 아무리 항체를 줄여도 이 관절이 손상된 게 너무 심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라는 환자들은 이미 ACR20을 여기서 충족을 못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 피리어드 2로 못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뮤노반트는 지금 이 약을 단독으로 출시한 생각이 없어요. 현대차증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슨앤존슨이래. 아이메로프루바트의 M&A가 될 타이밍이 지금이 D2T RA가 임상 성공하고 난 뒤가 딱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약은 기업 가치 올리기 용도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을 올리려는 약이에요. 이 D2T RA 임상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몸값 불리기 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임상의 이유들을 보면 그런 거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임상 같아요. 제 느낌은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임상이라기보단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려는 임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효성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 임상. 만약에 이게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모르죠. 입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일단은 좋은 거는 그 난공불락인 D2T RA를 우리가 뚫었다는 타이틀을 갖게 돼요. 그렇죠? D2T RA를 우리가 드디어 뚫었다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D2T RA라는 그 임상을 타겟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성공을 한다면 그 타이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팔고 있는 기업들, 뭐 파이자든 로슈든 뭐 에브비든 아무튼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약바이오, 빅바이오텍들이 지금 특허 만료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 휴미라가 지금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복제약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에브비 매출이 엄청 휴미라에 대한 매출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 약이 지금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28주간 고용량 600ml 지금 계속 투여를 하잖아요. 이 투여를 했는데 이번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지금 고용량으로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는 이뮤노반트가 처음이거든요. 아니 그 D2T-RA가 처음이거든요. CLE 같은 경우도 고용량으로 계속 때리기도 해요. 그쵸? CLE 같은 경우도 계속 때리긴 하는데 이게 탑라인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든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입니다. 고용량으로 때려 넣어도 우리 약은 안전합니다 라는 게 처음으로 아이메로프로바트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담보가 돼야 돼요.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안정성 증명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안정성 증명이 되면 빅바이오텍 회사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들의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얘네가 D2T-RA가 있어? 우리 거 류마티스 치료제도 있는데 우리 거 류마티스 치료제 지금 특허 기간 곧 만료돼 가는데 그러면 얘네 거를 가져와서 우리 거랑 짬뽕 시켜야겠다. 우리 거 출시됐으니까 지금 안정성 보장된 거고 얘네도 안정성이 보장되고 만약에 유효성까지 입증이 됐으면 이 약을 짬뽕 시켜야겠다. 짬뽕 시켜서 복합제, 컴포스 복합제를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하자. 그러면 특허가 이제 신약으로 특허가 돼 가지고 이제 10년 이상 이제 연장이 되거든요. 매출 절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자가면역 치료제로 한 5조를 팔았다는 얘기 1년에 그럼 10년이면 5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사오면 D2T-RA를 성공한 약을 사오면 50조라는 매출이 보장이 돼요. 그쵸? 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M&A를 위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합리적으로 드는 거고 다른 제약사 입장에서는 또 뭐가 좋냐면 지금 여러분들 바토클리맙 테드 실패한 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막 불안해 하시잖아요. 사실 바토클리맙이 MG는 성공을 했어요. 3상을. 그쵸? CIDP 이상도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쵸? GD 이상도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을 많이 했어요. 실패한 건 테드입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 약물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실패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계셔서 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아무튼 MG 3상은 성공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약인데 부작용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출시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지금 MG 또 하고 있잖아요. 그쵸? MG 또 하고 있고 CIDP도 하고 있고 GD는 워낙 크게 하고 있고 아무튼 빅파마가 이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사간다는 거는 MG도 타겟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D도 타겟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존슨앤존슨이 입증에 성공한 SLE와 친척인 CLE도 타겟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D2T-RA까지 성공하면 이 RA라는 이 간판까지 얻게 돼요. 이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가져가면 그러니까 지금 GD 데이터가 만약에 성공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몸값이 너무 뛰어버려요. 그쵸? MG는 이제 아제넥스 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시장성이 많이 없다고 쳐도 CL이 만약에 이번에 성공한다고 발표하고 GD까지 기다리면 몸값이 너무 뛰어요. 그쵸? 근데 CL은 임상 이상이니까 오케이 성공. 그 다음에 D2T-RA가 성공을 한다면 가정입니다. 성공을 한다면 몸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D2T RA까지 성공을 하면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D2T RA도 뚫었어? 그러면 우리 GD도 있고 MG도 있고 CLE도 있는 이 약을 사오자. 그러니까 D2T RA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2T RA까지 성공을 하고 나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테드가 실패를 해서 몸값이 살짝 눌려 있는 건데 이게 CLE를 만약에 성공을 하면 몸값이 살짝 올라갈 거고 이 D2T RA까지 성공을 해버리면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D2T RA는 우리가 이 28주간 투여해도 약의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워하는 D2T RA도 뚫었고 우리는 항체를 떨굼으로써 자가면역 질환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이 파이프라인 이너 프로덕트 한 가지 상품으로 여러 개의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이 FcRn 질환 치료제의 증명을 점점 더 해가고 있어가 D2T RA로서 증명이 더 돼요. 그러면서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때 몸값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제 빅파마들이 GD라는 게 또 성공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GD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 D2T RA가 성공했을 때 그 어려운 난공불락 D2T RA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을 때 빅파마들이 GD랑 MG도 가져가려고 CLE도 가져가려고 여기저기서 이제 경쟁 입찰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은 단독 요법으로 하려는 임상은 아니다. 조건이 너무 많고 환자군이 뭐 얼마나 타겟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D2T RA 환자가 75,000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 75,000명을 모두 다 타겟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또 타겟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요건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뭐 아무 누구한테도 들은 게 아니고 주말 내내 고민해본 결과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뮤노반트는 사실 M&A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D2T RA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순간 빅파마들이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제안을 들어오지 않을까. 이 GD까지 가면 몸값이 너무 많이 치솟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게 한올 입장에서를 보면 이제 한올입으로 넘어가서 한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일단은 빅파마의 한올의 약물이 라이센스 아웃 된다는 거는 이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빅파마는 약물 개발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 효과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는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판매망입니다. 판매망. 빅파마가 판매망을 갖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약을 팔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빅파마 중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 빅파마가 인수를 해갔는데 거기에 복합제를 만들어서 D2T RA를 써야겠다. 타겟을 해야겠다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자기 회사 거 약물 쓰는 사람들을 다 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끌어들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한올한테는 로열티가 빅파마의 판매망을 활용한 로열티가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기도 할 거고 뭐 로열티가 상당히 판매망을 활용한 빅파마의 판매망을 활용한 매출이면 로열티가 상당 부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2T RA는 성공이냐 실패냐는 일단 무조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달렸다.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실패를 하면 D2T RA를 실패를 한다. DS투자증권 예상대로 이미 손상된 관절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피리어드 1 기간에서 그 환자들을 아무리 걸렀다고 한들 손상된 관절들이 많은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자가 ACR20을 심리적인 효과로 노리고 딱 성공을 했을 수 있어도 여기로 넘어가고 나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로 넘어가고 나서도 이 위약 반응 때문에 이 위약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항체가 올라가니까 사실 뭐 그러진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뭐 모르죠. 그거는 위약 반응이 높아버려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보가 쉽지 않겠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한다면 단기간에 한올 주가는 만약에 많이 급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테드 급락한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파토클리맙은 이미 버려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과도한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D2TRA는 이제 또 많이 급락을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급락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GD잖아요. GD랑 이제 CLE 이 두 개가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D2TRA 임상이 실패를 한다고 해도 빅파마 입장에서 라이센스 아웃 해갈 때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M&A를 해갈 때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뭐 주요 통계 지표 ACR 20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얘네가 상호파를 안 하려고 하는 또 다른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주평가 지표를 ACR 20으로 설치한 게 사실 저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D2TRA 환자가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20% 나으려고 치료한다는 게 사실 20%라도 나아져야겠다라는 절박함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ACR 20 정도로 상호파를 하기가 쉽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니까 그것도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제 급락을 할 겁니다. 급락을 하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볼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GD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세부적인 데이터를 볼 건데 아니 ACR 20은 만족을 안 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의 침식이 많이 멈췄어. 옛날에 진행된 속도보다 뼈의 침식도 많이 멈추고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지고 이 약은 ACR 20만 만족을 못했지 뼈 침식이나 염증 수치는 많이 떨어졌네. 뼈 침식도 많이 느려졌네. 그러면 더 이상 환자가 증상이 심해지진 않는다는 얘기네. 유지는 할 수 있네. 지금 D2TRA 환자는 유지할 수 있는 약물도 없거든요. 계속 뭔가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유지는 시킬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상을 할게. 너네 약 줘. 할 수 있어요. 그쵸? 기업 가치 떨어져 있죠? 세부 데이터 보니까 쓸만하죠? 그러면 GD라는 이 타이틀을 가져올 수도 있죠. CLE도 있죠. 지금 MG라는 것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MG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한번. 그다음에 CIDP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싼 값에 D2TRA 때문에 급락했을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져주면 GD도 빅파마가 파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확 늘어나요. 그쵸? 그럼 로열티도 당연히 늘어나요. 그쵸? 그러겠죠. 네. CLE 같은 경우는 퍼스트 인 클래스니까 임상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빅파마가 하면 여러 가지 임상 경로를 확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매출이 또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쵸? 로열티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패를 하면 한올 입장에서는 이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할 겁니다. 테드처럼. 근데 다행인 건 이제 DS투자증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인 건 DS투자증권에서 D2TRA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떨궈 놨어요, 지금. 한올은 기대감을 많이 떨궈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D2TRA가 실패하더라도 사실 떨어져 봤자 4만원이다 라는 걸 지금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에 이게 D2TRA 실패한다 그래서 주가가 2만원, 만원 갈 거냐? 그거는 사실 GD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쵸? 그레이브스랑 CLE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D2TRA가 떨어지면, 안 되면 하락하더라도 4만원 언저리지 않을까. 떨어져서 4만원 후반 뛰지 않을까. 이런 뭔가 DS투자증권에서 안심을 줬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러니까 빅파마 입장에서는 D2TRA가 실패했을 때 기업가치 떨어졌을 때 인수하는 게 땡큐죠. 근데 빅파마가 인수만 해가면 한올 주가는 이제는 빅파마가 인수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매출이 상당히 극대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또한 쌓입니다. 매출이 극대화가 된 빅파마가 파니까 매출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로열티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제 생각에는 직접 약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M&A를 노리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M&A의 이제 시작점이
이 D2T-RA 임상의 유효성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려고 임상을 처음부터 오픈라벨로 환자를 거르고 환자를 걸러서 잘 듣는 환자들만 임상의 피리어드 2로 넘어가게끔 만들고 그래서 또 그걸 환자군을 600ml, 300ml 플라시보로 나눠서 잘 듣는 환자들 중에서도 600ml를 계속 투여해서 약이 계속 잘 드는지 확인을 하고 300ml를 투여해서 저용량으로도 유지가 되네 라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플라시보 같은 경우는 약을 투여 안 하면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게 훨씬 나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항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원인인 환자들을 걸러냈기 때문에 1차에서 항체가 원인인 환자들을 걸러냈기 때문에 항체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환자들이 플라시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 설계를 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우리 약은 안정성과 D2T-RA라는 이 난공불락의 질환을 한번 뚫어본 약이 되는 거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약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우리는 복합제로서 만들어도 되고 너네 약이랑 병용 처방해도 되고 지금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병용 처방이 표준이거든요. 거의 병용 처방이 표준 한 가지 항암제만 쓰지 않아요. 여러 항암제를 2개, 3개씩 같이 씁니다. 그게 거의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은 아직은 한 가지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1차 치료제 갔다가 넘어가면 2차 치료제, 넘어가면 3차 치료제. 근데 그 패러다임을 이제 류마티스라는 환자들, D2T-RA라는 환자들이 곤욕을 겪고 있는데 그 곤욕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을 함으로써 복합제로 출시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특허도 피할 수 있는, 특허도 오랜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수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고 또 까먹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다 보면 그런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부 잘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저의 강의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질문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